촉각.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촉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의 감각기관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하나의 감각기관에만 몰두해야 하나,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루돌프 슈타이너의 감각론은 감각기관 상호 간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만 개별적인 감각기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감각기관만 별도로 분리해서 설명하려는 노력은 늘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책상을 만지면 저는 우선 차갑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낌은 촉각이 아니라 열 감각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책상에 이것저것을 만져보기 위해 저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는 순간마다 제 몸의 균형은 달라지겠지요. 촉감을 느끼기 위해 균형 감각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지요. 책상을 만질 때 표면이 거칠다거나 매끄럽다거나 하는 재질에 대한 인상도 함께 받게 됩니다. 또한 책상을 만지기 위해 내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유 운동 감각도 여기에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하나의 감각만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렇듯 우리는 인간의 지각활동에는 항상 여러 감각기관들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기관들의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가능한 배제하고 하나의 개별적 감각기관에만 사고를 집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오로지 촉각이라는 하나의 감각기관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이 감각기관의 신비로운 특성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지 촉각만을 가진 존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촉각을 통해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촉각을 통해 무엇을 의식하며 어떠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촉각이라는 감각기관으로는 차갑다거나 혹은 따뜻하다, 그리고 매끄럽다거나 혹은 거칠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없으며 내 몸의 균형이 바뀐다는 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감각을 제외하고 오로지 촉각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지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그 대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완전히 차단된 깜깜한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로지 촉각만을 소유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봅니다.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리의 징그러운 벌레가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늘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칠흑 같은 어두운 공간에서 한 마리의 벌레가 된다 자신을 상상합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한 공간에서의 실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미 공간에 대한 구조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부딪힐 때 여러분은 이미 그것이 의자임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히 낯선 새로운 공간에서 이러한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오로지 촉각만이 작용할 때의 느낌을 조금씩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도 상상도 작용하지 않는 완전히 낯선 공간에서 여러분은 난생 처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적합한 단어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의 복잡한 사고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난생 처음 촉각으로 무엇인가를 감지했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힌 느낌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저항감 내지 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저항감이란 표현도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이 저항감이라는 단어 역시 최상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감각기관의 작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는 그 무엇이며 거의 동시에 그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로지 촉각이란 감각기만을 소유한 벌레가 되어 난생 처음 돌 위를 기어오른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항감일까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어디에 있는 그 무엇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항감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인데 우리가 무엇을 만지게 되면 우리 영혼 내부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지요. 인간 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은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만 미미하게나마 의식이 깨어나는, 다시 말해서 그 무엇, 어떤 단어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에 그 무엇에 닿게 되어 처음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를 살며시 건드리기만 해도 잠에서 깨울 수 있습니다. 굳이 잠든 사람을 깨우기 위해 찬물을 끼얹거나 소리까지 지를 필요는 없지요. 여러분은 신기하고도 특이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외부 세계의 그 무엇인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동시에 그 무엇도 나를 향해 온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점이 촉각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외부 세계의 어느 한 부분으로 인해 나 자신의 한 부분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만지게 되면 그 무엇과 동시에 내 손가락을 의식하게 되고, 볼이 어딘가에 닿으면 그 무엇과 동시에 내 볼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촉각으로 우리의 신체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 깨어남의 과정은 특별한 현상, 즉 경계의 체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체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경계와 경계가 맞닿음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의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식이 싹 트는 과정은 오랜 시간을 거쳐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지요? 갓난아이는 침대의 경계와 신체의 경계를 구별할 수 있을까? 자신의 손과 이불의 경계를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무릎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아직 이런 의식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백 번 침대에 부딪는 경험을 통해 아주 서서히 경계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되지요. 이런 과정은 촉각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인간은 높은 차원의 인식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동물들은 이런 단계까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장 동물에 속하며 작은 입과 오므릴 수 있는 촉수를 가진 말미잘을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가 촉수를 스쳐갈 때 말미잘의 반응을 관찰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물고기가 촉수에 닿으면 말미잘은 깜짝 놀라 촉수를 오므리고 몸을 완전히 수축시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다시 몸을 부풀리며 촉수를 뻗습니다. 다시 돌에 닿으면 이번에도 여지없이 놀라며 촉수를 오므립니다. 돌에 위협이 없음을 감지할 때까지 이런 행위를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벌레의 경우는 다릅니다. 벌레가 스스로 돌에 닿았을 때는 바짝 달라붙어 기어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벌레를 건드리면 벌레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죠. 두 동물의 반응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벌레는 말미잘과 같은 하등 동물보다는 한 단계 더 발달한 것입니다. 강장동물과 같은 하등 동물은 아직 이런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지요. 말미잘은 스스로가 물체에 닿았는지 아니면 물체로부터 자극을 받았는지를 파악하기까지 매번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미잘과 같은 하등 동물은 아직 자신의 몸과 외부 세계와의 경계에 대한 감각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레는 자기 몸의 경계를 감지하는 정도의 감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의 실험에서 보듯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처음으로 잠에서 깨어난과 같이 촉각을 경험하게 되고 점진적인 발달 과정을 통하여 엄청난 차원의 인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나고 경험하며 어떻게 신체의 크기를 인식할 수 있는가? 나의 한계는 어디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 수년에 걸친 길고 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몸을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면 촉각을 통해서는 몸 전체를 직접 만지며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1차적인 감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가능한 한 몸을 둘러싸는 형태의 옷을 고안해서 입혔지요. 아기를 옷으로 예쁘게 치장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상하가 붙은 유아용 통옷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 통옷은 아기들이 힘차게 두 발을 뻗어 촉각의 발달을 촉진시키기에 아주 적합한 형태의 옷입니다. 두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리지 않고 통옷에 닿게 어깨끈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재단을 했기 때문이지요. 만약 아기들이 발을 버둥거릴 때 닿는 느낌이 없다면 아기들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 큰 맥락 속에서 촉각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세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촉각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의 피부는 표피, 진피 및 피하 조직의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기관으로 혈관, 땀샘, 피지선, 모발 등이 있습니다. 진피에는 신경섬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신경의 말단에 촉점 또는 촉각소체라고 부르는 감각정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촉각의 신경섬유는 피부 표면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피부의 중간층인 진피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촉각의 신경 조직이 피부 표면에 분포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물체를 만져도 물체에 닿는 경계를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후각의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후각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촉각과는 달리 비강의 점막 조직에 분포된 후각의 신경세포는 자극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 흡입된 기체가 신경 말단에 직접 감지되는 후각으로는 우리가 물체의 경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반면 촉각은 피부 내부에 분포한 감각점을 통해서 피부의 경계만을 의식할 수 있으며 피부 바깥의 물체에 절대로 직접 닿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단지 촉각이 전달하는 경계상을 인식할 뿐이며 바로 이 점이 촉각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촉각이라는 감각으로는 외부 세계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지 그 무엇인가를 경험할 뿐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세계의 표면 그 어딘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세계와의 접촉과 동시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의식, 즉 우리의 몸을 의식하게 됩니다. 촉각의 발달을 통해 아기는 우주와 하나였던 상태에서 점차로 깨어나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옷을 입는 존재이므로 의복을 걸치고 있을 때도 촉각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도 촉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가 서 있을 때 신발을 신고 있든지 혹은 맨발이든지 상관없이 발바닥을 통해 촉감을 가장 확실히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촉각의 중요한 속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촉각이 없다면 마치 바다 위에 떨어진 빗방울이 흔적도 없이 바닷물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두터운 코끼리의 피부라 할지라도 촉각이 없다면 분리감을 느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촉각의 의미를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촉각의 의미를 새겨보기 위해 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와 완전히 합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주와 하나인 상태에서는 마치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수께끼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날 우연히 우주에서 나의 존재가 분리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 없는 잃어버린 자아의 형태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자아를 의식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주에서 분리되고 다시 이 우주와 마주서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단순한 그림에서처럼 우선 나의 존재인 작은 원이 대우주인 큰 원에서 분리되어 화살표 A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작은 원은 다시 B의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큰 원과 작은 원이 서로 경계를 이루어 닿을 때 나라는 존재는 우주를 인식함과 동시에 자아에 대한 의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신과 하나인 상태였습니다. 그 인간은 신의 세계에서 분리되었고 인류의 역사란 인간이 추방된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촉각을 통해 끊임없이 낙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와 개체가 분리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자아를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과 동일한 차원에서 분리된 인간은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동경은 인간이 끊임없이 더듬고 어루만지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구로 표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촉각의 또 하나의 특성을 접하게 됩니다. 인간의 촉각은 아주 상반된 두 가지의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방식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촉각을 통해 우리는 눈에 티가 들어간 사실을 깨닫고 모래가 입에 들어가거나 가시가 목구멍에 걸린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촉각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촉각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은 인간관계의 은밀함이나 친밀함의 표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의 고운 머릿결이 햇빛에 비칠 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촉각은 객관적인 사물을 감지하는 기능과 함께 우리들의 내면적인 친밀함을 표시하는 주관적인 기능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촉각의 또 하나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러나 촉각의 두 가지 반응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 환자를 관찰하는 의사가 진료를 하는 중에 촉각의 이 두 기능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촉각의 두 기능을 더욱더 엄격하게 구별해야 하겠지요. 촉각의 이런 양면성, 즉 우리가 한 개의 장작개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단단하고 견고한 물질임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재질의 훌륭함에 감탄하여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이런 점이 바로 촉각의 묘한 패러독스입니다. 촉각은 인간의 원초적인 동경을 표출하며 인간은 촉각을 통해 의식의 저 깊은 곳에서 자신과 유사한 존재로부터 단절되고 격리되었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졌다면 이런 욕망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와 완전히 분리되어 우주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동경은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주와 대립하는 동시에 우주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인간의 이런 근원에 대한 동경은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우리가 촉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 세계의 경계일 뿐이니까요. 독일의 낭만파 시인인 노발리스는 자신의 단편집에서 접촉은 분리이자 동시에 결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심오한 비밀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 속에 제가 위에서 드린 설명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은 인간이 대자연인 우주로부터 지속적으로 분리되어 온 과정이며 동시에 그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의 역사입니다. 촉각이 손가락 끝에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우리의 몸을 더듬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눈으로도 우리의 몸을 더듬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우리의 몸을 볼 때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촉각을 통해서 우리는 몸 전체를 구석구석 만지고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촉각의 신비로운 특성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 위를 걸어가듯이 촉각으로 우리의 몸 전체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갓난 아기들에게는 이것이 아직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2살 혹은 3살 되어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표현할 즈음이 되면 아기들의 팔 길이는 자신의 몸 전체를 만져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지게 됩니다. 촉각의 발달은 아기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의 낙원에서 숨쉬던 아기는 다양한 촉감의 질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의 외부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아기가 엄마의 젖가슴을 더듬으며 모유를 먹고 자라느냐 아니면 분유의 유리젖병을 만지며 자라느냐의 차이는 클 것입니다. 여러분은 면역성 결핍 질환으로 무균실에 완전히 격리된 아이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타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일체 금지되지요. 위험한 건강 상태 때문에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아이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반면에 부모를 비롯해 어른들이 아기를 끊임없이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은 아기들이 낙원의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는 원초적인 욕구를 간직한 채 자연스럽게 그 세계와 분리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예로부터 아기들에게 간지럼을 태우는 놀이가 좋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놀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지럼을 통한 접촉이 낙원의 상태에서 분리된 아이의 자아의식의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간지럼은 웃음을 유발하지만 아기들은 어른과는 다른 차원에서 간지럼을 경험합니다. 간지럼을 단순한 신체의 접촉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간지럼에 웃음으로 반응하기까지는 좀 더 발육한 후 낙원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의식이 분리된 상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간지럼은 유쾌하고도 즐거운 기분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인간은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울하거나 슬플 때 한바탕 웃고 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질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간은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평범한 사실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깊은 뜻이 숨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인지학의 특성입니다. 인지학은 아주 높은 경지의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아닙니다. 인지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없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의해서만 간지럼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타인만큼 낯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촉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소재로 한 장난감이나 비단 헝겊 인형과 같은 섬세한 질감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와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며 성장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자연적인 재료를 만지며 자라는 아이와 인공적인 재료를 접촉하며 자라는 아이의 촉감은 발달에 있어서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촉각을 통해 우주와 하나였던 상태에서 분리되고 숙명적으로 그와 다시 마주서게 되며 동시에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을 느낍니다. 이 욕망의 충족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더듬어 보지만 언제나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촉각을 통해 단지 경계를 인식할 뿐이고 결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촉각으로 인해 그 세계의 근원은 오히려 수수께끼와 같은 비밀에 쌓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져보면 촉각의 이런 특성을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자수정이란 보석이 있다고 합시다. 그 보석을 만지며 여러분은 보석의 아름다움에 경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그 보석을 더듬어 보아도 손안에 든 보석이 자수정이란 사실 외에는 촉각으로 보석의 내부, 즉 보석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만지면 만질수록 궁금증만 증폭될 뿐입니다. 루돌프 스타이너는 이러한 촉각의 특성에 의해 인간이 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촉각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인간은 결코 종교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란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와의 합의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듬어 볼 때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파악하지만 그 세계의 근원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불가사의에 빠집니다. 이러한 세계를 초감각의 세계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감각의 세계인 감각기관을 통해 바로 초감각적인, 초자연적인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도달할 수 없는 세계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바탕으로 모든 것의 출발점은 육체입니다. 정신적인 차원인 신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영혼의 길을 열고 마음으로 듣는다면 모든 감각기관은 인간의 고귀한 스승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존재에 대한 끝없는 논쟁과 철학적 사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역설한 대로 유아기의 아버지상이 심리적으로 투사된 존재가 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신이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촉각에 깊이 몰두할 때 인간이 사고를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면 촉각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깊은 내면적인 통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촉각의 교묘한 특성은 우리가 어떤 물체에 아무리 가까이 접근한다 해도 설사 내 손 안에 그 물체를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체의 본질과 나라는 존재 사이에는 수천 광년이란 세월의 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우주인 인간의 육체를 더듬어 봄으로써 무한한 크기의 대우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도 육체의 비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수수께끼와도 같은 촉각에 불과해한 속성이 촉각을 규정짓는 가장 고유한 특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인 도마와 요한 중 누가 진정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신성을 확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제자는 예수가 부활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마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의심 많은 또 한 명의 제자에게는 창에 찔려 상처난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예수의 옆구리를 만져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서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과연 상처를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 도마의 믿음이 더 깊어졌을까요? 촉각은 우리에게 인간이 위대한 우주로부터 분리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감각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의 경험을 통해 정신적인 내적 체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